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조금 낮추기로 한 건데요. 한때 900명 넘게 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은 2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얼굴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지금도 더운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면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악몽이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방역 모범 사례가 잠깐의 방심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날에 맞아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67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 어제 61일 만에 첫 한 자릿수인 8명으로 줄었었는데 다시 이제 10명대로 증가한 그런 상황인데요. 13명 가운데 지역사회 발생이 6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을 포함해서 7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72명의 추가로 격리 해제된 상황이고, 국내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모두 23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이 6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요. 근데 지금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47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타깝게 오늘 다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희망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마포구와 강서구에서 오늘 총 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마포구 거주 20대 남성 모 씨, 이분은 미국에서 지난 18일 오후에 입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9일 날 이제 마포구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았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후에 이제 서울 적시자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홍익대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나서 상당히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포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고 위반이 확인이 되면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에서 이제 발생한 환자는 80대 남성 모 씨인데 오늘 이제 오전 9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원래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가양일동에 자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안정된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다소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 이런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렇게 이제 좀 생활 속 방역 체계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등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서서히 이제 완화시켜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런 이제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처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프로야구에 대해서 좀 개막을 아무래도 여러모로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관중이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재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정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과 종교시설 등을 가급적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 이런 방침은 유지를 하는데요. 이걸 어길 경우에는 종전처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이제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운영을 하면은요. 네. 그리고 채용과 자격 시험처럼 필수적인 시험은 연기나 취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따르는 걸 전제로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험 당일에 뭐 출입구를 단일화한다든지 안내요원이 발열 체크 등의 증상만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유증상자 대기실과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을 하고 응시자 간의 1.5m의 거리를 확보한다. 이런 수칙을 이제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이제 밀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곳들은 좀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북적거린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데요.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토착화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겨울철이 될 경우에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대유행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가 특히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으로도 이제 전염이 진행이 되고 또 전파력이 유난히 지금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 예배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표를 우리가 했는데 이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그 잠복기가 2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표 이후에 2주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 결과가 완전히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부활절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또 그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이걸 엄격하게 지킬 것이냐. 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데 요 고비를 좀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날도 네. 따뜻해지고 물론 오늘은 조금 추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좀 안이해지는 그런 흐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술집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있고 뉴스를 보니까 뭐 제 고향 수원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뭐 걷어차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그걸 이제 뭐 화면을 찍거나 네. 이렇게 좀 북적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사실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들이를 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위생 수칙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해서 시설별로 운영 수칙을
이번 주 내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침들에 따라서 좀 국민들이 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좀 제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으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에서의 이제 정부 여당의 대승 직후에 이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수석 보좌관 회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힘이 실린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역과 경제 모든 면을 이제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튼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화를 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저는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의석수 분포도에다가 자기 사인을 해서 굉장히 승리를 축하한다 이런 것까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대책의 성공과 그걸 통한 선거 승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 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 표준이 되는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방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좀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이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짓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좀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국 연합학력 평가가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 연합학력 평가 뭐 줄여서 학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자신의 어떤 수능을 앞두고 전국적인 어떤 성적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네. 기회여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등교 시험 불가를 교육부가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실상 무산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모여서 이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원격 시험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시험 당일 학교에서 이 문제지를 나누어 주면은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수령을 해서 각자 집에서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좀 제한된 통제된 이런 어떤 교실에서 좀 시험을 보는 걸로 자신의 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어떤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은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실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 실력이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네.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통제가 될지 또 얼마나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이제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좀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성실하게 이 테스트를 좀 활용을 하면 또 도움은 뭐 되겠죠. 네.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늘 또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모두 137만여 명이 온라인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앞서 초중 고등학생 다 합치면 한 540만 명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EBS TV 방송 그리고 학습 꾸러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고 하고요. 뭐 출결 처리는 담임 교사가 학부모들과 개설한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려가 됐던 접속 대란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초등 저학년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개학 연기는 49일 만에 공식 종료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유치원 원격 개학이 이게 지금 교육부는 고심인 건데요. 유치원은 이제 휴업 8주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올해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을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교육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정승윤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추경안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원 대상 간 형평성 그리고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고소득층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 자체는 그동안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추경안 내용이 한 7조 7천억 정도 되고 네. 만약에 이거를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린다고 할 때는 3조 원 이상이 지금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7조 7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금 짜인 그런 추경안의 내용이거든요. 네. 3조를 추가 지출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이제 논쟁의 어떤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회동이 결국 무산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 신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이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죠. 네. 총선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라운드 제로 상태다라고 할 만큼의 좀 엄청난 패배를 당한 데다가 당 지도부의 상당수도 사실은 낙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지금 내용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 의원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에 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하고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뭐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준다. 네. 이 점을 이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 미래통합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점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 오늘 최고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닌데 복지대책으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서 전국민 지급 반대 그리고 포퓰리즘 반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국민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속한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정치권들이 좀 이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국민에게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 기간 중에 황교안 당시 대표는 1인당 5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런 언급을 같이 했었잖아요. 물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 통합당 입장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분명히 1인당 50만 원을 네. 전제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또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뭐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리고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예산에서 전용한 100조 원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대책을 이제 좀 메꾸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선대위원장도 이 70% 소득 하위 70%를 주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줄 거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선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래도 뭐 이 70%의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의 경우에도 네.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를 국채 발행을 통한 이제 100% 이 예결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의원은. 그렇습니다. 네. 예결위원장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네. 기업과 고용 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투입도 뭐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기업과 고용 유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게 시급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사실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될 부분이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빨리 좀 미래통합당이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기록적인 패배를 이제 당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혼란 상황에 있는 것은 뭐 일면적으로는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미래통합당이
아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강대강 대립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이 시급한데 이렇게 좀 시간을 끌기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좀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하는 대로 논의를 하고 이 정부의 어떤 시급한 대책에는 협조를 해주면서 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일방적인 리더십 그리고 극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교체를 하는 게 바른 선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금 국민에게 어떤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원 이 점도 사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게 생계 보존 대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찔끔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존의 주장인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금 비상한 대책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오늘 총선 참패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논의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비대위를 세울 것인지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전당대회 어떻게 치를 것인지 굉장히 논의할 게 많았는데 사실 뭐 결론이 난 건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논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이제 빠르게 좀 전당대회를 통해서 추스려서 좀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할 것이냐 이거는 뭐 논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고 비대위를 갈 거냐 말 거냐도 사실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 얘기는 거의 꺼내지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느라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상황이 돼서 의원총회가 아주 이제 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지금 할 일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 사전투표 음모론 이런 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다시 한번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좀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당장 급하게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을 일단 우선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도 사퇴하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다. 예. 그 역할을 맡기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신재철 원내대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내에서는 새롭게 좀 논란이 불거져서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문자를 기자들에게 돌려서 지금 우리가 내부 수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외부인을 모셔서 당 수습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당내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인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쉽게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에서 네. 이 비대위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알아서 이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지 자신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그런 걸 하려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목적의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비대위원장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비춰지는데 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실 조건이나 이런 걸 언급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제 정권을 보장을 해준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이제 물밑에서의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의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가 좀 분분하긴 하네요.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완전히 불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지금 잠깐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나는 맡을 수는 없다. 나한테 정권을 주고 나한테 좀 긴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혹시 모를까. 그렇죠. 이렇게 뒤를 조금 후리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야구팀이 잘 안 나간다고 명감독을 모셨는데 명감독이 와도 야구가 안 되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그런 팀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대위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네. 이럴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과거 비대위의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 네.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강하게 이제 틀어질 수 있었거나 또는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였거나 그럴 때 이제 비대위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외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위성 교섭단체 관련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미래한국당으로 의원을 더 보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렇게 두 개의 교섭단체를 가지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후에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라든지 또 이제 원구성과 관련돼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유리한 어떤 보수 정치 전체의 어떤 유리한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데 일단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아직 이제 그런 교섭단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일단 수습이 돼야 향후의 전략이나 이런 걸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구성 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도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그런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나올 경우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미래한국당 교섭단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위성 교섭단체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먼저. 그렇습니다. 예. 선언을 했는데 네. 또 이제 관계자들이 어떤 인터뷰나 언론에 나오는 얘기 이런 걸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또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에 대해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남영희 후보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 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 대해서는 선거구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고 이것만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선 무효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당선 무효 소송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 남영희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법여권 180석 얘기를 범진보 180석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낙선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좀 재검표를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절차를 얘기하면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재검표를 하려면은 먼저 일단은 이 투표지라든지 이런 선거와 관련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이거를 네. 폐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영희 후보 측이 한다는 게 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 자체는 이제 해당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거무효 소송 또는 당선무효 소송 과정에서 이제 재검표를 진행을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 소송들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16년에 이제 총선에서 이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당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다시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3표 차이로 여전히 낙선인 걸로 확인이 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결과 달라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통합당 내에서는 뭐 총선 실태조사단이라는 걸 출범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총선 불복 움직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막 총선이 아무래도 끝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박빙승부가 벌어진 대전의 경우에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중심으로 좀 재검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에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전에 생계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또 이제 관건 선거 사례이다라고 봐서 대전시장을 고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제 미래통합당이 실시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황운하 당선인 있지 않습니까? 네. 황운하 당선인이 이제 경찰에 이제 좀 면직 요구를 했는데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설은 지금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제기가 된 문제인데 당내에서 이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차명진 이제 그 의원 등등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이런 음모론은 제기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세석을 확보한 열린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뭐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최강욱 당선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언급 이런 것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강욱 당선인은 앞서 17일 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약속드렸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지켜봐라. 이렇게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다시 한번 SNS에 올려서 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제기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이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좀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정동영 의원의 정계 은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정동영 의원이 이제 낙선을 했으니까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면서 다당제의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는데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좌초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정계 은퇴를 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다시 이어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내가 하는 것은 정계 은퇴는 아니고 그냥 내가 낙선을 했으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고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네. 은퇴가 아니라 또 재기를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가 보다 이런 해석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의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9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아이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혼선이 예상됐지만 안정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잘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862님, 국회의원들은 오직 당선 하나만을 두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재난지원금 줄 것처럼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예산 탓을 하고 있고 화가 납니다. 이 정치권이 이 말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약속을 하지 말든지 말이죠. 이럴 거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요즘 보고 듣고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재난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인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의, 이곳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무의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장애인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그러니까 교통약자는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있지만은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또 노약자 또
또 임산부도 있겠죠. 네.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 환승지도를 비롯해서 서울 사대문 내 휠체어 소풍지도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는 또 협동조합이고요. 작년에는 장애가 아이들에게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장애 캐릭터를 만들자는 SNS 캠페인을 인터넷에서 펼치기도 했습니다. 홍 이사장님은 이런 단체를 왜 만드시게 된 거죠?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갔는데요.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 소아암에 걸려서 그 치료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하철 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마침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항상 아이를 안고 내려가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그 엘리베이터 설립 청원을 몇 년 동안 넣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휠체어 탄 애랑 같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목적지로 가는 그런 비디오 시리즈를 연재를 했고요. 그 이제 펀딩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이제 돈을 받아서 지하철 환승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직업은 따로 있는데 오픈마켓 그 쇼핑몰에서 일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아이가 장애용품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장애용품 코너를 제안해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아이가 이제 크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쇼핑 정보가 됐든 지하철 지도가 되었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일같이 이제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도 그 성명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의 크기가 장애인에게는 훨씬 더 좀 가혹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장 큰 그 피해를 봤던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또 음성 판정된 장애인 대부분도 집단으로 격리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정신병원의 경우 무연고 정신장애인이 워낙 많았던 데다가 또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 시설 입소자들이 대거 사망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또 대구 경북에서 아예 장애인 시설 자체를 그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그 코호트 격리라고 일명 부르는데 그런 격리를 해버리기도 했죠. 굉장히 반인권적이기도 한데요. 전담 간병인이나 가족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봉쇄된 이제 시설에 갇힌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를 가족이나 제한된 사람하고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간호를 하거나 간병을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감염병 사태 자체가 장애인 시설 생활이 오히려 감염병에 취약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아주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사태라고 보고 저는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집에서 머물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컸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회에 나와서 지내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의 경우 이제 그 가족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번에 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걸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활동 지원을 이제 나라에서 대주거든요. 그런데 네. 이 활동 지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자가격리가 됐다든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장애인 스스로가 또 이제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사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 자활시설에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급으로 활동위원회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번에 저도 이제 이런 사태를 보고 모금을 해서 또 즉석식품 같은 것들을 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국가에서 또는 뭐 많은 NGO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분들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뭐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생쌀을 보낸다든지 네. 생배추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사실 이제 그 음식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좀 엉뚱한 물건이 도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듣고 좀 놀랐는데요. 지금 손을 제대로 쓰실 수 없는 분들한테 뭐 생쌀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복지센터에서 그런 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그 맞춤형 그 지원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물품들을 그냥 보내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뭐 보통 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들과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받으시는 그 수혜자층에서 뭔가 이제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든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이요. 이게 대구 같은 이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구 지역의 사례가 이런 것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는 비슷한 현상들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그 큰 감염병 사태를 우리 모두 뭐 전 세계가 다 처음 겪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민간 활동 지원자들이 이제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장애인분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이 희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공무원 사회가 좀 더 여기에 더 많이 이제 개입을 하고 네. 뭐 긴급 뭐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또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초기에는 사실 수어 그러니까 그 농인들에게 필요한 그 수어로 어떤 적절한 뭐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제 수어 통역사를 이제 배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 뭐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의료 브리핑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발달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발달 장애인이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많았던 거예요. 의학 설명들도 많고 단어 자체들도 뭐 코호트 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각기 다른 그 장애인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또 인식들도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시에 장애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재난 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네. 사실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장애인 대책이 뒤로 좀 많이 미뤄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었거든요. 뭐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장애 등급제를 정말로 폐지하거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든지 오늘 사실 다짐을 다시 하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 기준이 아니라 노인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활동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지금 시정이 되어야만 되고요. 네.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또 그 감염병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인권과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격리되고 희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시설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주 좁은 시설에 여러 이제 연고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을 이제 격리해 놓는 그런 네.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역시 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탈시설이라고 하죠. 시설에서 네. 이제 사회로 이제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사회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환경을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공공의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전 진주의료원을 그 경상남도에서 수익이 안 난다면서 폐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 지역의 공공의료에 이제 사실 큰 공백이 발생을 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이제 취약계층들이죠. 그래서 공공의료를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것들도 결국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공공의료의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사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쭉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요구들이나 의견들을 잘 안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 무이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장애인들이 마주치고 있는 이동의 현실, 이동권의 제약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세요. 네, 이제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무이에서는 지도를 만들면서 비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느끼시면서 그분들이 직접 지도를 만드는데 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하철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네. 곳들이 많고요. 버스가 좀 큰 문제죠. 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즉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낮은 버스인데 이게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서 한 2대 정도만 그 휠체어가 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내야 되는 것들이죠. 네. 사실 그 미국 같은 곳에 가면은 사실 100%가 다 저상버스인데 말이죠. 또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택시는 다 LPG 가스통을 뒤에다 싣고 다니니까 접을 수 있는 휠체어도 뒤에다가 실으면은 이 트렁크가 닫히지를 않아서 사실은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고속버스 이제야 비로소 한 몇 개 정도 노선에 리프트가 휠체어 네. 리프트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등등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은데 워낙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좀 이제 비장애인들의 인식 자체도 굉장히 네.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을 장애계는 사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물리적 이동권만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인식 개선입니다. 네.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휠체어 탄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휠체어 밀어주느라 힘드니까 네. 수학여행에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과도 받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로 만드는 장애물 자체를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좀 단일 민족이라 그런지 차이 자체를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차이를 네. 차이라고 인식하고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인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선거를 이끈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선거 국민들이 압도적인 과반 이상을 여당에게 몰아줬습니다. 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선거 얘기는. 우선 국난 극복을 신속하게 하자. 네. 이런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선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한 시국인 만큼 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협력해서 네.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국정 안정에 투표해달라는 이런 호소에 네.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계와 생업 네. 이런 것을 잘 지켜내라는 간절한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울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의 바램, 명령 이런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지원 의원도 저희들이랑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압도적인 다수를 여당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개헌 기회 아니겠느냐. 이런 필요성 느끼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네. 방역에서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런데 위협이 왔던 코로나19로부터 이제는 생업과 생계, 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상한 경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 집중하고 네. 여기에 우선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헌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거나 논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개헌 얘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이 숫자 주어진 숫자 물론 20대 국회에도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거 아까 이제 추경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글쎄요,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네.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네. 법안을 심사하고 네.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와 있는 법안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네.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은 이번 과정에서 꼭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어온 원내 사령탑이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인영 원내대표를 연결해 총선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민주화 이후 최대 승리란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기쁨보다는 부담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이 불면서 152석이란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4대 계획입법은 좌초되고 당은 친노 비노로 갈라졌죠. 이때부터 평균 4개월에 한 번씩 당대표를 바꾸고 4번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연거푸 대선에서 2번 패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민의를 외면하고 권력 다툼에 날새는 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이 과거 10년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고요. 또다시 오만에 빠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인터뷰 들으시고요. 청취자 라딘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으로 뉴스를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가슴이 뭉클하네요. 김성환의 이 사연은 청취자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